배우 그만뒀을 줄 알았는데. 악하네. 정말 다행이네요. 아리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소녀는 모자를 벗고 고로는 그녀가 아이돌 아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아본다. 여러분, 채널 구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놀라지 않으려 애쓰며 그는 밖으로 나가 슬픔에 잠긴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들어가 아이에게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알리지만 그녀의 프로듀서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으면 대중에게 알려지면 그녀의 커리어가 망칠 것이라고 말한다. 알려지면 말이다. 옥상에 앉아 살인아를 생각하던 중 아이가 나타나 그에게 자신은 가족이 없고 쌍둥이를 낳고 싶다고 말한다. 곤란하군, 곤란하군. 하지만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보루는 자신이 아이의 아이들을 직접 돌봐주기로 결정한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는다. 40주가 지났고 아이의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보루는 밤에 집에 가서 그녀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후드를 쓴 남자가 그에게 아이의 의사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그 남자가 어떻게 그녀의 본명을 아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뒤쫓습니다. 보루는 남자를 금방 놓치고 절벽을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뒤에서 밀쳐져 살해당합니다. 보루는 호시노 아이의 아기로 깨어나고 그의 새 이름은 아쿠아마린입니다. 그리고 그의 새 여동생의 이름은 루비입니다. 아이는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때때로 자녀들의 이름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때 이후로 1년이 지났고 아이는 오늘 아이돌로 복귀하는 날까지 한동안 업계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 1년이 지났고 아이는 오늘 아이돌로 복귀하는 날까지 잠시 동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아이돌로 복귀하는 날입니다. 프로듀서는 아이들 문제를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하고 그의 아내 미야코에게 아이들을 돌보도록 맡깁니다. 아이는 프로듀서에게 아이들을 맡아도 되는지 묻지만 그는 단칼에 거절하며 그렇게 하면 아이돌 생활은 끝장이라고 말한다. 아쿠아는 엄마로서 아이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모한지 깨닫는다. 하지만 다른 두 사람 덕분에 일은 잘 풀릴 것이다. 아이는 일터로 가고 아쿠아는 TV를 켜자 그의 어머니가 첫날 복귀 방송에서 거의 실수로 비밀을 발설할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행히 그녀는 위기를 모면한다. 아이의 공연은 스튜디오 전체를 사로잡고 아쿠아는 그녀의 공연을 보며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살인자에게 감사하는 마음마저 든다. 루비가 깨어나 아쿠아에게 합류한다. 그녀 역시 고로처럼 환생한 존재다. 아쿠아는 루비가 태블릿에 찍힌 것을 보고 훨씬 전에 그 사실을 알아챘다. 하지만 둘 다 자신의 과거 정체를 알지 못한다. 아쿠아는 이상하고 기묘한 쌍둥이를 둘이나 둔 아이가 안쓰럽다. 한편 고로의 살인범도 아이의 공연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고 아이가 낳은 애들 때문에 책상에 손을 짚고 미쳐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아쿠아는 자신과 달리 루비가 아이의 모유 수유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루비가 전생에 여자였냐고 물어봅니다. 루비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루비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집착하는 무서운 유타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그녀는 아쿠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비가 기저귀를 갈아야 할 상황이 되자 미야코가 기저귀를 갈아주기 시작하지만 후회하며 사이토와 결혼해서 남의 아이를 돌봐야 하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합니다. 그녀는 잘생긴 젊은 모델들을 만나기를 바랐지만 계획이 실패하자 악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아이의 산후 건강 수첩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고액을 받는 잡지에 공개할 생각입니다. 아쿠아는 자신들 사이의 크기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깨닫고 미야코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쿠아와 루비는 신이 보낸 특별한 존재로 행동하기로 합니다. 루비의 설득이 미야코를 납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사형이라는 말로 그녀에게는 거절하면 사형이라는 위협이 있었죠. 그리고 잘생긴 모델과의 재혼이라는 보상이 미야코를 흔들었던 거죠. 그렇게 팔린 거죠. 그날 밤
아쿠아는 소파에 누워있는 루비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그녀의 열정이 예전 환자인 사리나를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열정이 예전 환자, 사리나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루비는 무언가 들은 것 같아 깨지만 아쿠아가 과거 이름으로 부를 리 없기에 무시합니다. 아쿠아가 과거 이름으로 부를 리 없으니까요. 아이는 자신의 월급이 20만 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쌍둥이들을 잘 키우고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없는 돈이죠. 쌍둥이들을 위해 좋은 삶을 제공할 수도 좋은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돈이었죠. 아이가 떠난 후 루비와 아쿠아는 미야코에게 이 문제를 따지고 미야코는 업계에 들어오는 어려움과 아이돌이 되기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아이는 의욕이 없어서 SNS를 켰는데 어떤 사용자가 자신의 미소가 어색하다고 지적하는 것을 보고 더욱 기분이 나빠집니다. 쌍둥이들은 미야코가 촬영장에 데려가도록 졸랐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었거든요. 엄마. 미야코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끌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고 엄하게 당부했어요. 아이들에게 공연이 시작되었고 코마치는 관객들을 완전히 열광시켰어요. 한편 아이는 그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프로답게 거울 앞에서 가짜 미소를 연습하며 1mm까지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그녀의 시선은 다른 팬들보다 더 열광적인 쌍둥이들에게로 향했어요. 다른 팬들보다 훨씬 더. 아쿠아와 루비는 신이 났고 아이는 자신의 귀여운 아기들을 보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누군가 그들의 영상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어요. 200만 뷰가 넘고 수천 개의 리트윗이 달리자 미야코는 남편에게 한바탕 혼났어요. AI 위 미소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AI가 아기들 웃으며 바라보는 사진에 자신이 원했던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루비와 아쿠아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 의심스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려운 말을 사용한 후 어머니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받자 루비는 AI를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AI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루비가 자신의 어머니처럼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처럼 홍보 행사 이후 AI는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마침내 단역으로 드라마에 데뷔합니다. 쌍둥이는 다시 미야코에게 촬영장에 함께 가자고 조릅니다. 아쿠아는 감독과 마주치고 감독은 쌍둥이 둘 다 울기 시작하면 내쫓으라고 경고합니다. 운다고 아쿠아는 당황하여 자세히 사과하고 그것은 감독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감독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며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아는지 묻습니다. 어린 나이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쿠아는 풍부한 어휘력이 모두 유튜브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유튜브요. 감독은 아쿠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서열과 주연 여자 배우는 기획사의 힘이 강하다는 점, 가장 재능 있는 배우에게 조연을 맡기고 아이처럼 신인에게는 신선함을 불어넣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카메라 앞에서 귀엽게 보이는 것이 군중 앞보다 쉽기 때문에 완벽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장면에 단지 카메라 앞에서 귀엽게 보이는 것이 군중 앞보다 쉬워서 아이는 완벽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전체 관중 앞보다 훨씬 쉽습니다. 루비와 아쿠아는 아이와 함께 집에서 에피소드를 보지만 아이의 모든 장면이 멀리서 찍은 한 장면으로 줄어들자 당황합니다. 아쿠아는 감독의 명함을 꺼내 전화로 그를 야단칩니다. 감독은 주연 배우의 큰 기획사의 압력을 받았다고 사과했습니다. 주연 배우의 주목은 밀어주는 주연 배우에게 맞춰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예뻐서 자기의 주목을 다 빼앗았어요. 감독은 아이의 연기가 너무 뛰어나서 장면을 편집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불운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감독은 아이에게 자신의 영화 출연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쿠아도 함께 출연한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아쿠아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는 저예산 영화였습니다. 촬영장에 도착하자 루비는 바닥에 구르며 울면서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쿠아는 그녀 나이에 이렇게 행동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지 궁금해합니다. 물론 속으로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요. 영화에 함께 출연하는 또 다른 아역 배우 아리마 카나는 그들의 대화를 끊고 아이와 아쿠아 때문에 시나리오를 바꾼 감독에게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최근 드라마에서 아이의 단 한 장면이 너무 형편없어서 편집했다고 비난합니다. 아쿠아와 루비는 카나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습니다. 그 장면에서 카나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지만 아쿠아는 자신이 연기하려고 하면 장면을 망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아쿠아에게 연기 없이도 소름 돋는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만 연기하길 원한다는 것을 밝히자 아쿠아는 완벽한 무서운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카나는 자신의 활약이 가려진 것에 화가 났습니다. 완벽한 공포 연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카나는 자신의 활약이 가려진 것에 화가 났습니다. 3년 후 영화가 개봉되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모두 좋은 연기를 했지만 영화를 이끈 사람은 틀림없이 아이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더욱 주목받는 작품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들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아쿠아가 루비에게 전생에 대해 묻자 루비는 질문을 피했습니다. 발레 수업 중 루비가 도망치자 아쿠아는 그녀를 따라가 루비가 전에 춤을 춰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비는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고 춤을 추는 것은 그런데 걸으려면 정말 힘들어했어요. 애써도 결국 넘어지고 말았죠. 밤에 방에서 아이는 루비의 춤 연습을 도와주고 루비의 아이돌 호시노 아이처럼 춤을 추겠다는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아쿠아는 여동생의 뛰어난 춤 실력과 훌륭한 연기 실력을 눈치챕니다. 역시나요. 그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의 일부는 이 소녀가 정말 살인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그에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소를 알려주라고 전화합니다. 사이토는 아이돌을 돔에 올리는 자신의 꿈을 이룬 것을 아이와 아내와 함께 축하합니다. 그가 키워낸 아이돌이 돔에 서게 된 거죠. 아이는 사이토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편부모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말하며 그를 겁주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절도죄로 체포되었고 그녀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석방 후에도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기에 아이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잘 알지 못했다. 사랑의 감정을 몰랐다. 사이토는 아이에게 진심이 될 때까지 사랑을 가장하라고 설득한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을 갈망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날을. 콘서트 전 초인종이 울리고 문 앞에는 아쿠아를 죽였던 스토커가 서 있었다. 아쿠아를 죽인 스토커였다. 꽃 뒤에서 단검이 나와 아이를 찌른다. 스토커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화를 내는 동안 아이는 가족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떠올린다. 거짓말을 했다며 그녀를 비난했다. 하지만 스토커는 아이가 나름대로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친 후 자살한다. 아이가 천천히 죽어가는 동안 아이는 아쿠아를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었고 루비는 문을 두드리며 울었다. 문을 두드리며 울고 있었다. 아이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싶고 언젠가 세상에 그들에게 사랑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녀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녀는 아쿠아와 루비에게 자신이 그들을 낳은 것을 기뻐했고 마침내 눈에서 별이 사라지면서 마음속 깊이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했어요. 눈에서 별이 사라졌어요. 그녀가 죽은 후 루비는 트위터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들을 찾아봤어요. 그럴 줄 알았다거나 놀랍지 않다는 등의 댓글들이 있었죠. 놀랍지 않았어요. 그녀는 모두 죽기를 바랐고 자신도 천천히 죽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미야코는 아쿠아와 루비에게 자신도 그들을 아이처럼 생각하니 공식적으로 자신의 아이가 되는 것을 원하는지 물었어요. 자신도 그 아이들이라고 느꼈거든요. 루비가 미야코의 품에 안기며 그들은 동의했어요. 아이의 장례식에서 아쿠아는 스토커가 아이의 병원과 새 주소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병원과 새 주소 정보를요. 그녀의 주변 사람이 한정되어 있었기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들의 아버지, 역시 연예계 종사자인 아버지뿐이었어요. 아쿠아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자신의 손으로 그놈의 아버지에게 복수할 때까지 죽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자기 손으로 말이죠. 그런 다음 아쿠아는 프로듀서에게 자신을 키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감독은 아쿠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이가 죽은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죽은 지 몇 년 후입니다. 아쿠아와 루비는 이제 중학생입니다. 루비는 어머니와 같은 길을 따라 아이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는 자격이 안 되었지만 이번에는 됩니다. 친구들은 루비에게 아이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노래 실력을 조금 더 갈고 닦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노래 실력을 조금 더 연습해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아쿠아는 두 가지 가장 큰 비밀을 생각하며 집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는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아쿠아는 아이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다시 생각하며 소리칩니다. 엄마처럼 아이돌이 될 거라고. 아쿠아는 자신의 머리를 가볍게 치며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이죠. 아이돌이 되면 성적이 중요하지 않으니 고등학교 성적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돌은 성적을 안 보니까요. 일석이조인 셈이죠. 아쿠아는 사소한 것 때문에 인생을 걸지 말라고 말하며 아이돌이 되는 것의 부정적인 면, 돈, 원치 않는 관심,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은퇴하는 것 등을 이야기합니다. 루비는 아쿠아에게 짜증을 내며 인생이란 위험을 감수하는 것 아니냐며 병원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아쿠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감독의 자리로 갑니다. 루비는 어머니의 죽음이 오빠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합니다. 그 이후로 항상 우울한 표정을 짓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감독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치고의 프로듀서들은 연락이 끊겼고
B. I팀에 있던 쿠마치는 I를 잃고 해체했습니다. 스트로베리 프로덕션에는 더 이상 아이돌 부서가 없습니다. 루비는 양어머니에게 다른 아이돌 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양어머니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I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루비는 일을 오래 할수록 기적이 2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루비가 그 말을 되새기던 중 아이돌 업계에서 전화가 왔지만 불행히도 거절당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쿠아가 기획사인 척하며 루비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동생이 아이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감독에게 여동생을 아이돌로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IV 뒤를 따라가 봐. 감독은 아쿠아가 여동생에게 엄청 집착했다고 말했어. 아쿠아는 혼자 있는 게 더 낫다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대답했어. 모든 걸. 하지만 아쿠아의 계획은 제대로 되지 않았어. 루비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기획사에 스카우트 되었거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루비는 계속해서 아쿠아와 미야코에게 AI가 스카우트 되었기에 유명해진 거라고 그게 징조일 거라고 말해. 스카우트 되었기에 그게 징조일 거라고. 하지만 미야코와 아쿠아는 그 기획사가 정말 있는지 의심하고 있어. 미야코는 계약서를 확인해봤냐고 묻고 루비는 회사를 둘러본 후에 계약서를 보겠다고 대답해. 회사를 둘러본 후에 계약서를 보겠다고. 둘 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봐. 아쿠아는 루비를 막을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해. 설령 그게 회사를 직접 나쁘게 말하는 일이라 해도 자기 손으로 회사를 나쁘게 말하는 일이라 해도 그는 스트로베리 컴퍼니 카드를 들고 스카우터인 척하며 여자아이를 초대해. 아쿠아를 제작실로 초대한 같은 기획사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쿠아가 어리니까 속여서 나쁜 짓을 시키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쁜 일을 시키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야코는 이 상황이 악몽 같다고 생각하며 노려봅니다. 아쿠아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것과 분위기에 대해 질문합니다. 거기 분위기 말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급여가 합의된 금액보다 적다고 대답합니다. 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스튜디오는 어떤 여자아이들을 편애하며 다른 아이들보다 우대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우대하고 있죠. 미야코는 대부분의 기획사에서 아이돌 업계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아쿠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 여자아이들로 아이돌 그룹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거라고요. 아쿠아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기획사에 그녀를 들어가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곳 말이에요. 아쿠아는 미야코에게 그 여자아이를 진짜로 고용하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미야코는 자기 회사를 험담하는 사람은 절대 고용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동료들, 루비는 기획사 방문이라는 중요한 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미야코는 루비에게 준비됐냐고 묻고 아이돌이 되는 고충, 스토커가 생길 가능성 등을 이야기합니다. 루비는 어머니처럼 아이돌이 되고 싶다며 꼭 성공하겠다고 말합니다. 꼭 그렇게 할 거예요. 미야코는 그 기획사에 들어가지 말고 자신의 기획사 스트로베리 프로덕션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이죠. 루비는 기쁘게 동의하고 서류에 사인합니다. 미야코는 이제 공식적이라고 말하며 비록 딸이지만 무슨 짓을 하면 고소당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아쿠아는 감독의 집에 가서 영화 편집을 합니다. 감독은 아쿠아의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쿠아에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아쿠아는 여동생이 다른 아이돌과 함께 무대에 서는 것보다 낫다며 상관없다고 대답합니다. 어떤 알 수 없는 집단이요. 그러자 감독은 아쿠아에게 다시 연기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묻지만 루비가 예술학교를 목표로 하고 자신은 일반 교육과정을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교육과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감독은 아쿠아에게 처음 자신을 키워달라고 부탁했을 때 아쿠아에게는 연기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당시 아쿠아의 의도는 배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를 찾는 데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독에게 아이에 비해 자신은 연기 실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감독은 그가 원숭이 같다고 말하며 아이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는 아쿠아가 아이가 될 수 없고 아이가 아쿠아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감독은 모두에게 꿈을 꿀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그는 꿈을 꾸려던 참이었는데 어머니가 방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아쿠아는 왜 40살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감독은 그가 너무 어려서 늙은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그의 꿈을 따르도록 아쿠아와 루비는 시험을 치르러 요요로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둘 다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루비의 미모는 충분했고 아쿠아는 전생의 지식으로 뛰어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창가에 함께 서 있던 한 소녀가 아쿠아의 이름을 듣고 즉시 그가 예전에 함께 연극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아쿠아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떴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연기과가 아닌 일반 학과에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과입니다. 아쿠아는 여동생이 걱정되어 여기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고요. 그리고 루비는 아쿠아에게 여동생에게 집착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는 아쿠아에게 속삭이며 자신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아쿠아는 루비가 합격하면 후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로리 선배라고 부르며 친구가 되려고 한다. 아쿠아는 가버리지만 카나는 그를 따라가며 귀찮은 질문을 던진다. 그는 돌아서서 그런 질문들을 쏟아내는 그녀에게 불량 소녀냐고 묻는다. 질문 공세. 아쿠아는 그녀에게 얼마나 따라다닐 생각이냐고 묻고 카나는 그의 질문에 답해줄 때까지 따라다니겠다고 대답한다. 첫 번째 질문은 그가 여전히 연기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그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는 다시 가려고 하지만 그녀는 계속 따라온다. 가까이 다가가며 카나는 그에게 어딘가에 가서 이야기를 나눌까 묻는다. 아쿠아는 친해지려는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가게에 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고 말한다. 아쿠아는 그녀가 어렸을 때 이후로 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독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한다. 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카나는 여전히 배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연극을 보지 않는 것을 무례하게 받아들여요. 그의 연극을 보지 않는 것을요. 카나는 아쿠아에게 배우 활동을 하지 않는데 감독님 집에는 왜 오는 거냐고 묻고 그가 부업으로 배우 활동을 한다고 주장해요. 아쿠아는 감독님께서 자신에게 연기 기초만 가르쳐 주셨다고 답해요. 하지만 그는 감독님 조수로 무대 뒤에서 일하고 싶어 해요. 카나는 그가 배우는 아니지만 여전히 업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해요. 배우는 아니지만요. 그들은 저녁 식사를 시작하고 카나는 자신이 감독이 부모에게서 기생처럼 돈을 뜯어내는 해면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해요. 기생처럼 부모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해면체라는 것을요. 감독은 아직도 예의를 배우지 못했고 여전히 성가신 녀석이라고 말해요. 성가신 녀석이라고요. 카나는 감독에게 아쿠아의 연기 영상이 있냐고 묻지만 아쿠아는 즉시 자신에게 연기 실력이 없으니 보여주지 말라고 말해요. 카나는 그가 현재 하고 있는 연극의 주연을 맡도록 하려고 하지만 아쿠아는 즉시 거절해요. 다시 거절한다. 하지만 영화 제목을 듣자 조금 흥미를 느끼지만 그는 더 이상 연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카나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프로듀서의 이름 마사야 카부라기를 언급했고 이것이 아쿠아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아오이가 죽자 아쿠아는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그는 날마다 잠금을 해제하려고 시도했다. 그것을 4년 후 45,510번의 시도 끝에 그는 성공했다. 연락처를 살펴보던 중 그는 마사야라는 사람을 발견했다. 카나가 상황이 다소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아쿠아는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심한다. 약간 문제가 될 거라고. 그녀는 프로듀서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아쿠아를 촬영장에 참여시키는데 동의했다. 미야코는 루비에게 아쿠아가 출연할 영화에 대해 알려주었고 루비는 어머니가 아쿠아가 아마 배우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때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아오이의 야망 때문에 아쿠아는 그 연기 역할을 따내지 못했어요. 그는 아오이가 함께 일했던 프로듀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할 뿐이에요. 미야코가 그들에게 스윗투데이라는 영화에 대해 설명해줘요. 총 6편이 에피소드가 있고 그중 3편만 공개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아쿠아는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악당을 연기할 거래요. 루비는 아쿠아의 얼굴이 어차피 악당처럼 생겼으니 완벽하다고 말해요. 아무튼 그들은 에피소드 하나를 보기로 하고 결과는 말 그대로 모두 실망스럽고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루비 말처럼 배우들이 다 형편없었고 카나까지 포함해서 정말 최악이었어요. 아쿠아가 루비의 말을 카나에게 전하자 카나는 화를 냈어요. 자기만큼 잘 연기하는 고등학생이 거의 없다고 말해요. 아쿠아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카나는 다른 배우들이 연기를 못해서 자기가 억눌리고 있다고 말해요. 만약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눈에 띄게 될 테고 다른 배우들은 신경 쓰지 않고 카나는 원작 만화 작가가 영화 촬영장에 왔을 때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실망한 표정이었다고 그에게 말해줍니다. 촬영에 참여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죠. 카나는 최소한 그들의 노력만큼은 인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조금 줄이기로 합니다. 연기를 좀 덜 과하게 하기로 했어요. 아쿠아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 카나가 많이 성장한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예전에 카나였다면 자신만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했을 테니까요. 카나는 아쿠아에게 영화 촬영 일정을 알려주고 아쿠아는 극봉뿐만 아니라 촬영 일정도 엉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사람은 어렸을 적 카나가 아쿠아에게 대본을 서두르지 말라고 꾸중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대본을 빨리 읽지 말라고 혼냈던 기억이 나요. 이젠 카나가 아쿠아에게 대본을 서두르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카나는 아쿠아의 손을 잡고 누가 자신을 깎아내리든 상관없다고 말하며 함께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다고 믿으니 함께 좋은 공연을 만들자고 부탁합니다. 아쿠아는 영화를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천천히 그들이 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해낼 수도 있다고. 그들은 스튜디오에 도착하고
카나는 그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연습은 한 번밖에 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연습은 한 번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쿠아는 그녀에게 너무 엉성하다고, 심지어 그의 감독도 어떻게든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화의 남자 주인공인 멜트 나라시마가 다가오지만 아쿠아는 자신을 소개하려 할 때 무시당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려 할 때 무시당합니다. 카나는 아쿠아에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알립니다. 실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알립니다. 아쿠아가 돌아서면서 감독에게도 자신을 소개하는데 아쿠아는 그가 아오이의 살인 또는 심지어 자신의 친아버지의 살인에도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아오이의 살인 또는 심지어 자신의 친아버지의 살인에도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아쿠아는 기회가 되면 그의 DNA를 얻어 검사해보고 싶어합니다. 영화는 여자 주인공을 따라다니는 스토커인 아쿠아로 시작합니다. 아쿠아는 자기 자신을 살해한 스토커 역할을 맡게 된 운명의 아이러니함에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오이까지. 연극은 계속되지만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 남자 주인공이 집중력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카나는 그의 연기가 괜찮았다고 말합니다. 아쿠아는 훈련만 받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카나와 함께했던 지난 연극을 다시 생각하며 자신의 연기가 무서웠던 이유는 나이와 정신 상태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도 따라와서 그냥 흐릿한 10전짜리 동장 같습니다. 카나는 자신이 주인공이니 최선을 다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며 신이 납니다. 하지만 아쿠아는 요즘 그녀를 보지 못해서 연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하며 그녀의 기대를 꺾습니다. 최근에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카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잊어가기 시작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힘든 시기에도 계속 연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노고를 마침내 인정받게 되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는 밖으로 나가 감독이 카나가 이용하기 쉽다고 말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전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로 그녀는 이제 그가 약간의 인지도를 얻는데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싼 배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도구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독은 담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쿠아는 그의 DNA를 약간 얻습니다. 하지만 그는 카나에 대해 한 말을 생각한 후 멋지게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아쿠아는 비 때문에 헛간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는데 스태프들은 이미 물웅덩이가 있는 곳을 알아차리고 배우들이 그 위에 서지 않도록 표시를 바꿔놓았습니다. 씁니다. 아쿠아는 이미 출입구, 주변 세트, 카메라 위치, 조명, 그리고 리허설 중 컷어웨이 장면에서 자신의 모습까지 암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면을 머릿속에 새깁니다. 촬영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나는 카메라 앞에 서서 생각에 잠긴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탓인지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자 주변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는 걸 느낀다.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자 어린 시절 천재 배우라고 불렸던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고 지금 그녀는 이 기회를 시험으로 여긴다. 그녀는 이 기회를 시험으로 여기며 생각한다. 전성기 시절 모두에게 귀여움을 받았던 그녀는 그때의 인기가 자신의 재능 부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자신에게서 실증을 느낀 것인지 궁금해한다. 혹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자신에게서 실증을 느낀 것인지 궁금해한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그녀를 학물관 아역스타 또는 전직 천재 아역스타라고 부른다. 초등학교 이후 전성기가 지난 후에도 그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기를 바라며 이 업계에 매달려왔고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연 자리를 따낸다. 그녀는 이 장면을 최고의 장면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우리 주인공 아쿠아를 의미한다. 카나는 출연진이 연기력이 아닌 외모만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 드라마는 실망스러운 작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4편이 방영되었고 시청자들은 별 하나짜리 평점으로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이미 실패작으로 낙인 찍힌 프로젝트지만 카나는 마지막 장면에 모든 걸 걸고 싶어합니다. 만화 원작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은 기본적으로 히어로와 스토커의 대결입니다. 여주인공은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으로 보호받는 기분을 느끼게 되어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장면은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인 장면이며 하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이 장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울곤 했습니다. 남주인공 멜트는 연기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아서 카나는 그를 돕기 위해 그와 호흡을 맞추려고 계획합니다. 그렇게 하면 작가의 의도대로 장면이 연출될지도 모릅니다. 큰 기대를 안고 장면을 시작하지만
그녀의 모든 계획은 그녀가 보라색 머리에 저 오만한 원숭이 정말 형편없다는 걸 깨달아요. 미래에 아주 먼 미래에 데쿠가 오름을 그치거나 이나즈키가 탄지로 이름을 제대로 부르거나 사이타마가 괜찮은 상대를 찾으면 좋은 배우가 될지도 몰라요. 그때까지는요. 그녀는 이 장면을 아름다운 순간으로 만들겠다는 희망을 포기해요. 실제로 그럴 수 있는데 말이죠. 드디어 우리가 기다려온 아쿠아의 웅장한 등장 시간이에요. 그는 의도적으로 물웅덩이를 밟으며 걸어가요. 마이크에 발소리가 잡히도록 긴장감을 더하기 위해서죠. 그 발소리가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더할 거예요. 대사를 시작하자 카나는 아쿠아가 마지막 리허설 이후로 더욱 발전했음을 깨달아요. 훨씬 더요. 자신의 부족한 연기 실력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머니처럼 매력적인 아우라를 지닌 아쿠아는 물웅덩이와 소품을 포함해 모든 것을 활용하여 이 장면을 걸작으로 만들기로 결심해요. 걸작으로 만들려고요. 그는 멜트에게 다가가 속삭이며 정말 못생겼다고 놀려요. 가까이. 멜트가 흥분해서 침착성을 잃고 에게 심하게 화를 냅니다. 아쿠아에게. 하지만 이것은 바로 아쿠아가 원하는 바이며 멜트가 마침내 이 장면에서 영웅이 보여주었던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쿠아는 스토커가 흔히 짓는 소름 돋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합니다. 촬영팀은 아쿠아가 대사를 즉흥적으로 하고 발자국 표시를 무시하고 있음을 알아챕니다. 담당자는 아쿠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계획대로 하라고 말하는 대신 부하에게 조명을 더 강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조명을 더 밝게. 한편 카나는 아쿠아의 등장으로 인한 장면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 장면이 만화와 흡사해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독이 지적했듯이 아쿠아는 이야기를 빠르게 이해하고 작가의 의도를 읽는 능력이 있어서 카나가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합니다. 완전히 장면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쿠아는 주머니에서 단검을 꺼내 소름 돋는 방식으로 핥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요. 그는 카나에게 돌진하고 이 순간 아쿠아는 더 이상 연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녀를 찌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멜트가 주먹으로 여주인공을 구해냅니다. 멍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쿠아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유지합니다. 마치 소름 끼치는 스토커처럼요. 대사를 마친 후 그는 카나를 봅니다. 카나는 만화 속 여주인공처럼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름답고 희망찬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으로 장면은 완벽하게 끝납니다. 멜트는 아쿠아에게 사과하러 다가갑니다. 주먹은 가짜로 날리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아쿠아의 얼굴을 제대로 맞췄습니다. 아쿠아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는 장면을 더 잘 연출하기 위해 일부러 주먹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카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위해 카나는 그런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주인공에게 막 사랑에 빠졌고 비록 애니메이션에선 보이지 않지만 애니메이션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가 그 장면을 보는 동안 아쿠아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추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장면을 보는 동안 말이죠. 일주일 후 만화 작가는 사무실 바닥에서 자고 있는 그녀를 동료가 깨웁니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잠을 잔 이유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침대에서 자면 깊이 잠들지만 바닥에서 자면 4시간 정도 후에 깰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닥에서 잠을 자면 말이죠. 몇 시간 일한 후 그녀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최신 에피소드를 시청하기로 합니다. 방금 방영된 스위트 투데이의 최신 에피소드를 말이죠. 그녀의 친구들은 이미 이 애니메이션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이 아카메가 킬 위 모든 캐릭터들과 같은 결말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만화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놀랍지 않다고 말합니다. 완결된 만화의 애니메이션화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만화가 애니메이션화되었던 작가들은 항상 만화를 애니메이션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희망이 생겨요. 마지막 회가 끝나자 눈물을 흘리는데 눈빛과는 달라요. 드라마화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느껴요. 이미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시리즈 시청을 중단했기 때문에 핵심 만화 팬들이나 배우 팬들만 마지막까지 시청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화는 바이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은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많은 칭찬과 관심을 받았어요. 인터넷에서요. 달콤한 오늘 종방연에서 카나는 아쿠아에게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 뒤 몰래 낮은 선배가 아쿠아에게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봐요. 없다고 대답해요. 만화 작가가 마지막 회에서 카나의 놀라운 연기에 감사를 표한 후 마사야 프로듀서가 아쿠아에게 다가가요. 이미 마사야의 샘플로 DNA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DNA가 일치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사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쿠아의 얼굴이 아오이를 닮았다고 말합니다. 업계에서 아오이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좋은 거래처를 소개하거나 소속사 몰래 남자를 만날 때 조용한 좋은 레스토랑을 추천하는 등 여러모로 아오이를 챙겼습니다. 비밀리에
아쿠아는 마침내 단서를 찾고 그에게 아오이가 누구를 만났는지 묻습니다. 마사야는 아쿠아가 고인이 된 유명인의 뒷얘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낍니다. 고인. 아오이가 누구를 만났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마사야는 아쿠아에게 정보와 바꿀 거래를 제안합니다. 정보와 아쿠아의 얼굴이 아오이와 매우 닮았기 때문에 그는 리얼리티 데이트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얻습니다. 다음날 아침. 루비는 새 고등학교 첫날을 위해 준비하고 아쿠아는 이미 옷을 차려입고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화가 끝난 장면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어머니 사진에 작별 인사를 하고 학교로 향합니다. 학교에 입학식에 참석한 후 두 사람은 자신의 교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로리 선배에게 습격을 당하고 입학을 축하받습니다. 그리고 유명 배우와 아이돌 학생들을 가리키며 학교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여러 유명 배우와 아이돌 학생들을 언급하며 말이죠. 루비는 자신의 반에 들어가 빈자리에 앉습니다. 이때쯤이면 우리는 그녀가 주요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창가 구석의 마지막 자리에 앉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옆자리에는 아름다운 미나미 코토부키가 앉아 있습니다. 루비는 미나미의 몸매에 질투심을 느껴 즉시 그녀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그녀는 미나미가 풍만한 섹시 모델이라고 칭찬합니다. 수업 후 그녀는 새 친구를 아쿠아에게 소개합니다. 알고 보니 아쿠아는 친구를 사귀지 못했고 루비는 미나미에게 자신의 친구가 없는 남동생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쿠아는 친구를 소개하려는 그녀를 말린다. 루비는 자기 반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인기 드라마 주연 배우이자 노래와 춤 실력이 뛰어난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 시라누이 브릴. 그때 그들은 그녀가 교문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본다. 아쿠아는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가 루비의 반 친구인 자기 여동생을 잘 부탁한다며 둘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부탁한다. 브릴은 회사에서 떠들썩했던 달콤한 오늘 마지막 화에서 아쿠아를 알아보고 한번 해보기로 한다. 그녀는 미드점프 잡지 표지에서 미나미도 알아본다. 그녀는 두 사람을 칭찬한 뒤 루비에게로 돌아서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묻는다. 루비는 자신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모욕감과 창피함을 느낀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미야코에게 소리를 지르며 당장 아이돌 그룹을 결성하라고 요구한다. 이대로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미야코는 재능 있는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큰 기획사에 이미 계약되어 있어서 스카우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아쿠아는 업계에 재능이 있고 예쁜 프리랜서 여자아이가 있다고 미야코에게 스카우트해보라고 제안합니다. 그 여자아이는 로리 선배입니다. 아쿠아가 카나의 이름을 제안했기 때문에 루비는 하루 종일 그녀를 따라다니며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이나 순진한 아기 같은 얼굴과 바보 같은 성격 등 좋은 점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돌들을 따라다닌 경험을 바탕으로 루비는 카나 같은 여자아이들은 하드코어 오타쿠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아쿠아는 미친 동생을 뒷받침하며 카나가 정말 재능이 있다면 스카우트해보라고 다시 제안합니다. 루비는 로리 선배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여전히 망설입니다. 아쿠아는 카나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를 보내고 루비에게 이번에는 친절하게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잘 안되면 그냥 포기해도 된다고 말이죠. 한편 카나는 지난 에피소드에 대한 반응들을 읽고 있습니다. 스토커도 잘생겼다는 댓글이 카나의 눈길을 사로잡고 아쿠아를 생각하며 얼굴을 붉힙니다. 바로 그때 아쿠아에게서 방과 후에 만나자는 메시지가 옵니다. 학교 끝나고 아쿠아가 고백할 거라는 기대감을 애써 누르려 했지만 만남 전에 머리를 정리하는 등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남 장소에 도착하자 루비가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묻습니다. 루비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합니다. 아쿠아는 루비가 카나와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카나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바쁘니 루비에게 20초만 시간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화라고. 로리 선배의 노골적인 태도를 본 루비는 아쿠아에게 돌아서서 말합니다. 지금 아이돌이 되라고 한다면 그건 네가 나만큼 귀엽다는 뜻이야. 루비. 아쿠아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고 루비에게 설명한다. 곧 루비는 카나에게 이치고 프로덕션에서 아이돌이 되는 것을 제안한다. 곧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런칭할 예정이고 멤버 모집을 돕고 있다. 그녀는 멤버 모집을 돕고 있다. 카나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봐야겠다고 대답하지만 이미 거절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아이돌이 되려면 배우 일을 그만둬야 하고 만약 직업을 바꾼 후 실패하면 두 일 모두 잃게 된다.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이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그녀는 루비가 천재 아이돌 아이와 닮았다는 것을 눈치챈다. 단 한 번 아이와 함께 일했지만
그 경험만으로도 그녀가 큰 스타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큰 스타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루비를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자신은 아이돌이 될 만큼 귀엽지 않다고 생각하며 거절하려는 찰나에 카나가 아이돌 제의를 거절하자 아쿠아는 여동생과 함께 아이돌이 되라고 부추긴다. 그는 카나가 다른 아이돌들보다 훨씬 귀엽다며 게다가 카나이기 때문에 자신의 여동생을 카나에게 맡겨도 안심이 된다고 덧붙인다. 카나가 계속 거절하는데도 그는 계속 압박하고 이후 로리 선배가 이치고 프로덕션 소파에 앉아 스카우트된 모습이 보인다. 미야코는 아쿠아가 카나를 데려온 것에 놀라며 어떤 방법을 썼는지 묻는다. 아쿠아는 카나의 성격이 압력에 약하고 동정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속 압박했다고 말한다. 디반을 학급으로 만들고 나서 조종자 아야노 고지는 아이를 위해 복수하기 위해 오시노코에 나타난다. 미야코는 그에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아쿠아는 카나를 설득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단 한 번의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고. 카나는 자신은 이제 학물관 천재일 뿐이라며 이런 식의 자극이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몰라요. 게다가 아쿠아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일하고 보낼 수 있다니 기뻐하고 있어요. 아쿠아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아쿠아에게 곧 있을 일이 있는지 묻고 루비는 당황스럽고 역겨운 표정으로 노트북에서 아쿠아의 곧 있을 방송을 보여줍니다. 카나는 아쿠아가 데이트 리얼리티쇼에 나온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이 리얼리티 데이트쇼 예고편에서 예쁜 여자아이가 다른 두 명이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과 함께 교실에 들어와 자신을 유키스미라고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소개합니다. 춤을 잘 추는 2학년 노부유키 쿠마노가 자신을 소개하지만 남자아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어서 귀여운 2학년 여배우가 자신을 아카네 쿠로카와라고 소개합니다. 다음은 고양이 같은 3학년 메무초입니다. 유튜브 스트리머입니다. 다섯 번째는 밴드 활동을 하는 모리모토 켄고입니다. 그는 3학년 학생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연예계 활동을 하는 고등학생들이 주말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밀해지고 결국 누가 함께하게 되는지 시청자들이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방송이 끝날 때 누가 함께하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쿠아가 교실에 들어와서 즐겁고 긴장하면서도 귀엽게 모두에게 인사합니다. 네. 카나와 루비는 아쿠아의 몸속에 있는 그 남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어두운 성격의 그가 갑자기 귀여운 척을 하니까요. 맴초는 아쿠아가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루비는 오빠가 애교 부리는 여자애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쿠아의 반응은 로리 선배와 루비를 하나로 만들어 둘 다 노트북 화면을 통해 아쿠아에게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아쿠아는 자신도 귀엽다고 말하고 그 말에 아쿠아는 얼굴을 붉힙니다. 카나랑 루비는 예쁜 여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신이 난 그 남자의 이중적인 모습을 믿을 수 없어 해. 예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정신 놓은 거야. 마침내 미야코가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해.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그렇게 연기해야 한다고. 프로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연기하는 거라고. 카나가 정말 걱정하는 건 방송 끝나고 아쿠아가 진짜로 누군가랑 사귀게 될까 봐서야. 커플들 키스 같은 건 흔하잖아. 일반적이고 그래서 슬프고 질투나. 아쿠아가 왜 저런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는지 궁금해. 그런 프로그램을 미야코는 카나에게 네가 대스타가 되면 키스신 같은 것도 해야 할 거라고. 그런 꽉 막힌 생각은 너의 발목을 잡을 뿐이라고 말해. 방해만 될 거라고. 촬영장에서 아쿠아는 맴초랑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야.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마사야는 아오이 소속사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설득했어요. 아오이 소속사조차 모르는 비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오이를 죽인 범인인 아버지를 찾기 위해 함께 가야만 했죠. 그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고 카메라 각도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것만 요구해요. 정적인 카메라 각도 말이죠. 리얼리티 데이트 프로그램은 이제 20년 정도 되었어요. 아키니 필기를 하는 걸 본 유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대본이 없다고 말해요. 대본이 없대요. 자신의 성격 때문에 제일 먼저 탈락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쿠아는 그녀에게 왜 그 일을 맡았냐고 물어요. 그녀는 소속사에서 일 제안을 거절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려 하지 않아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워나갈 기회로 삼기로 했다고 대답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프로그램에 나가려 하지 않아서 그걸 기회 삼아 헤쳐나가기로 했대요. 뚫고 나가기로 했대요. 그녀는 데뷔 1년차라 아직 한 번도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혀요. 없대요. 그녀는 아쿠아에게 데이트에 관심 있냐고 묻는다. 아쿠아는 남자니까 당연히 관심 있다고 솔직하게 대답한다. 하지만 아직 옛날에 짝사랑했던 사람을 잊지 못했고 그것을 짝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확신하지 못한다. 짝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는 아오이를 생각하고 있다. 유키는 지난 시즌 커플이 마지막에 키스했다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보고 이번에는 좋은 남자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고 한다. 그걸 보고 이번에는 좋은 남자가 없을까 봐 걱정했어요.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아쿠아의 귀에 속삭인다. 네가 그 사람이라면 내가 키스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카메라가 바로 뒤에 있어서 그녀는 그에게 카메라를 보지 말라고 한다. 남자인 아쿠아는 깜짝 놀란다. 유키는 이 부분이 방송에 나갈 거라고 확신한다. 집으로 돌아와서 루비는 언니로서 아쿠아가 어떤 여자와 사귀어야 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쿠아가 어떤 여자랑 사귈지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 순수하고 착한 여자처럼 보이는 유키를 선택한다. 아쿠아는 루비에게 판단력이 너무 없으니 당분간 데이트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캐릭터. 다음날 루비는 프릴, 미나미, 아쿠아가 모두 촬영으로 바쁜데 자신은 할 일이 없어서 짜증이 난다. 촬영 때문에 바쁜데 자신은 할 일이 없다. 미야코 사무실에서 카나는 루비에게 놀고 먹는 일의 불안정성을 설득하려 한다. 그들은 아직 그룹 이름을 정하지 못했는데 카나가 계속해서 모든 제안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모든 제안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 그건 아직 놀고 먹는 아이돌이 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루비가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카나를 놀고 먹는 카나라고 부르자 부끄러워한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야코는 카메라를 꺼내 놀고 먹는 문화의 중심이 이제 인터넷에 있다고 말한다. 이제 인터넷에 있다고 말한다. 가장 비용 효율적인 시작 방법이고 다행히 이치고 프로덕션의 강점은 인터넷에 있다. 강점은 인터넷에 있다. 그들은 피온이라는 이름의 근육질 유튜버를 소개받는다. 그는 이치고 프로덕션의 베스트셀러 유튜버다. 하나가 펀을 놀리고 깔보던 중 펀의 엄청난 수입이 드러나자 하나는 즉시 말을 취소한다. 펀은 빠르게 인기를 얻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채널과 협업하여 노란 머리띠를 하고 그의 초남성적인 탑지 댄스 동작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처럼 속옷 차림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남성적인 동작들을 1시간 동안 계속 따라할 경우에만 얼굴을 공개하도록 허락하겠다고 한다. 다른 방법은 잠 깨우기 장난이다. 이 장난은 대본이 있기 때문에 루비는 이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첫 번째 일을 거짓말로 시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 후 여자아이들은 초남성적인 동작들을 1시간 동안 따라하고 나중에 마스크를 벗고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다. 펀은 그룹 이름을 묻고 카나는 루비에게 이름을 고르라고 하는데 자신은 루비가 고르는 어떤 이름이든 좋다고 한다. 그래서 루비는 어머니 아코마치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의 첫 아이돌 그룹 이름을 비코마치라고 지었어요. 아코마치. 한편 유키는 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이 프로그램을 그만두고 싶다고 울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그만두고 싶다고요. 다른 5명은 정말 놀랐고 이유를 묻자 유키는 최근에 학교 남자애들이 자신을 놀렸다고 말했어요. 여자아이에게는 좋아하는 남자아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어요. 그녀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맴초는 자신이 채널에서 온갖 바보 같은 짓을 다 했고 이제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바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어요. 노부유키는 친절한 말로 그녀를 위로하려고 했고 바로 그곳에서 이 리얼리티쇼의 최신 에피소드가 끝나면서 유키가 정말로 프로그램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남겼어요. 그만둘 것인지요. 그 공연 후 그녀는 핫토픽이 되었고 그녀에 대한 기사까지 실렸어요. 온통 그녀에 대한 기사였죠. 아카네는 여전히 그녀가 걱정되어 유키가 진짜로 그만두는 건지 물어봐요. 하지만 유키는 계약서에 출연 중단 금지 조항이 있다고 답해요. 그러니까 방송을 위해 감정을 과장했던 거죠. 아카네는 메모장에 과장도 똑똑한 전략이라고 적어요. 방송 시작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출연자들의 성격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아쿠아는 유키나 맴초처럼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들, 노부유키처럼 위선적이지 않고 개성적인 사람들, 그리고 켄이나 아카네처럼 카메라 앞에서 어색해서 출연 시간이 적은 사람들로 분류하죠. 노부와 유키는 맴초가 구독자도 늘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 밥을 사라고 외식을 제안해요. 소속사에서 50%만 가져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예를 들어 아카네는 수입의 20%만 받아요. 다들 야키니쿠를 즐기는 동안 아카네는 계속 다른 사람들 접시에 고기를 놓아줘요. 자기 것보다 먼저요. 아쿠아는 자기가 직접 구울 수 있다며 다른 사람들 챙기는 건 그만하고 자기도 먹으라고 말해요. 자기 것도 좀 먹으라고요. 하지만 아카네는 그것이 자기 역할이라고 말해요. 예전에는 고기를 태울 때마다 사람들이 화를 냈지만 이제는 잘 구울 수 있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 챙기는 걸 즐겨요. 잘 구울 수 있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기를 구워주는 걸 즐겨요. 그 후 메무초의 고기 철학에 대한 메모를 해요. 집에 돌아온 아쿠아는 루비에게 문 앞에서 붙잡혀요. 루비는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귀여운 여자애들을 보는 게 정말 즐거웠냐고 물어봐요. 아쿠아는 그냥 평범한 모임이었다고 해명하려 하지만
루비는 그의 얼굴에 가득한 만족감을 보고 거짓말임을 알아차려요. 루비의 말이 맞아요. 그의 오빠는 기름진 음식을 소화 과정 없이 먹는 것을 끊임없이 원하거든요. 주말 촬영 때문에 늦게까지 붙어있게 만드는 건 다 짜여진 각본이라고 불평하네요. 그냥 설정이라고요. 아쿠아는 생각만큼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짜여진 게 아니라고 말해요. 대부분 자기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몇몇은 명백하게 가짜 연기를 하는 거죠. 정말 다들 사랑에 빠지는 거냐고 묻자 아쿠아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답해요. 각자 다르다고요. 맴초, 유키, 나부는 여기서 결혼까지 생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아쿠아, 아카네, 켄은 이 프로그램을 그냥 일로 생각하죠. 데이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어서 짜여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실제로는 출연자들이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시청자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지만 거짓말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인 경우가 많죠. 최선의 방법이죠. 이후 유키와 나부 커플이 주목받게 되는데 켄은 자신의 질투심과 함께 유키를 중심으로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유키는 게임 마스터가 되고 그녀의 장난기 넘치는 캐릭터는 쇼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며 1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맴초는 아쿠아에게 왜 그 삼각관계에 끼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녀와 어울리는 게 아쿠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아쿠아는 그냥 방송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내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맴초 또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시청자들을 자신의 채널로 이끄는 것뿐이니까요. 맴초는 아카네가 여전히 촬영 감독에게 메모를 받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맨에게서 메모를 받아 적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아카네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카네의 과거가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쁜 외모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며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니저가 기획사 사장에게 야단맞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장은 데이트 프로그램에서 아카네가 출연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합니다. 마침내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저는 그녀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변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감독은 그녀의 최선의 노력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여자아이들을 제치고 그녀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아카네는 매니저에게 사과하지만 매니저는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방패가 되어줄 테니 계속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아카네는 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더욱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이치고 프로덕션 사무실에서 루비는 새로운 음료를 마셔보는데 맛이 끔찍합니다. Z세대답게 그녀는 즉시 이 새로운 음료가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돈값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바로 그때 카나가 신문으로 루비를 탁 치며 말합니다. 어떤 제품이나 가게에 대해서 나쁘게 글을 쓰면 그들이 자기 글을 검색해 볼 경우 그들은 꺼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으로 프로젝트 있으면 그들에게 맡겨. 카나는 루비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루비도 자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아 탐색. 카나는 자기 이름을 검색하고 심지어 귀엽다라고 적은 루비를 놀립니다. 그러고는 자아 탐색이라는 혁명이 세상을 장악했다는 장황한 연설을 합니다. 세상을. 루비는 예쁜 얼굴 뒤에 자신이 그저 바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아카네는 자기 방에서 자아 탐색을 하고 있고 그녀와 가장 관련 있는 단어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촬영 중에 아쿠아는 맴초와 켄의 촬영, 틱톡 영상을 발견합니다. 맴초는 처음에는 틱톡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나중에 다른 플랫폼보다 수익이 더 좋기 때문에 유튜버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아쿠아에게도 채널을 만들 것을 제안하지만 아쿠아는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아카네가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키와 나부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들은 알아챕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마침내 나부를 유키에게서 떼어놓으며 첫 번째 행동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겠다면서요. 이야기할 게 있다며 말이죠. 아카네는 마침내 주목을 받지만 긍정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녀는 스태프 중 한 명에게 방송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팁을 구하는데 그에게서 나쁜 여자 연기를 해서 유키에게서 나부를 빼앗으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촬영 후 유키는 맴초의 손톱을 예쁘게 칠해주고는 아카네에게도 해주겠다고 합니다. 손톱을 칠해주면서 유키는 아카네에게 방금 첫 번째 행동을 했는데 정말로 나부를 빼앗고 싶은지 묻습니다. 방금 첫 시도를 했는데 말이죠. 아카네는 그저 눈에 띄고 결과를 내고 싶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유키는 그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기지 않겠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경고합니다. 다음날
아카네가 켄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유키가 나타납니다. 유키가 장난스럽게 켄의 손을 잡고 끌고 갑니다. 아카네는 자신을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 했기에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유키를 멈춰 세우며 남자에게 그렇게 쉽게 매달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손톱이 실수로 유키의 얼굴을 스치고 상처를 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아카네는 내일 촬영이 있는 동료 모델을 다치게 한 것에 당황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즉시 그녀를 안아 진정시키며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해한다고 말하고 단지 불운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유키는 그 일이 아카네가 자신의 편안한 영역 밖으로 나서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 일반 학교였다면 조금 다투고 화해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혹한 비평가들이 있는 리얼리티 쇼입니다. 시청자들은 유키의 상처에 대해 아카네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카네의 얼굴이 공개되자 인터넷은 증오 댓글로 넘쳐났다. 미친, 멍청이, 쓰레기. 아카네와 관련된 단어들은 넘쳐났다. 시청자들은 아카네를 즉시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라고 요구했다. 아카네는 사과 트윗을 올렸지만 맴초는 전에 그에게 배우는 절대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었다. 하지만 모두들 그 사과를 더 악의적인 행동을 할 기회로 여겼다. 아카네는 역풍에 시달리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며 식사도 거르고 학교도 가지 않고 심지어 촬영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엄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여전히 엄마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다. 학교 친구들은 아카네가 마침내 망신을 당했다며 좋아했다. 그들은 아카네를 모든 것에 자신만만하고 잘난 체하는 여자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카네가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았는지 몰랐다. 아카네는 이 비극이 자신의 커리어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작은 팬덤마저 등을 돌립니다.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태풍 속에 장을 보러 나섭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태풍 속에서 그녀는 넘어져 쓰러지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사라지고 죽으라고 재촉하는 수많은 트윗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녀는 난간 위로 올라가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려 합니다. 완전히 아유의 죽음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했는데 이젠 아카네까지. 그녀가 뛰어내리려는 순간 후드를 쓴 소년이 그녀를 붙잡으며 저항하지 말라고 자신은 해칠 의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 친구 아쿠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마워, 아쿠아. 둘 다 넘어지고 아쿠아가 뒤에서 아카네를 붙잡자 아카네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합니다. 후드를 쓴 소년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아쿠아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자신임을 알리려 했으며 아카네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취약점. 혼란스러워하는 그녀에게 아쿠아는 매미 태풍 속에 나갔다가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아 걱정되어 자신에게 전화했고 그래서 편의점으로 가는 길을 추적하며 찾았고 맴은 동네를 수색했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이 멀리서 사건을 목격하고 서둘러 그들에게 다가오자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키려 합니다. 경찰이 멀리서 사건을 목격하고 서둘러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멀리서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아리마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아카네에 대한 악플들을 보고 그녀를 안타까워하며 루비에게 보여줍니다. 루비는 연예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하지만 아리마는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어린 소녀가 처음 비판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이고 계속 일하기가 정말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계속 일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도 그런 악플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날들이 있었다고 심사숙고하며 말합니다. 그런 댓글들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날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야코도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기가 많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세상이. 하지만 그로 인해 자살한 사람이 약 50명이고 그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했지만 간신히 극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리마는 리얼리티 쇼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난이 방송이 아닌 연예인의 진짜 모습을 향하고 그래서 더욱 큰 타격을 입힙니다. 루비는 아쿠아의 거짓말이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아리마도 화면 속 가짜 인격이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피해가 적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손상이 덜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심하고 자신의 댓글이 연예인들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죽음만이 탈출구처럼 보이는 공간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미야코의 전화벨이 울리면서 대화는 중단되고 모두 아쿠아가 경찰서에 있다는 소식에 걱정합니다.
아카네의 어머니는 아카네가 자신이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엄마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하고 아카네는 취약한 모습으로 말을 시작하며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벤치에 앉아있던 아쿠아에게 미야코가 다가와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아쿠아의 무심한 듯한 태도에 감탄하며 말을 건넨다. 아쿠아는 사람은 금방 죽을 수도 있으니 도움 요청은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며 자신의 다정한 성격이 드러나는 것을 어색해한다. 경찰서까지 택시비는 아카네에게 청구하겠다며 말하자 미야코는 그를 비웃는다. 아카네와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자 나머지 출연진들이 달려들었고 걱정한 유키는 아카네의 뺨을 때리며 모두를 놀라게 한다. 유키는 울면서 아카네를 껴안고 아카네는 팀원들의 이런 과한 관심에 놀란다. 미성년자 출연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아카네가 그만두면 이 정도 상황이면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아쿠아는 아카네에게 다음 행동을 묻는다. 아카네는 결정을 고민하다가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이 아카네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이야기하는 사이 아쿠아는 자신의 이미지를 망친 프로듀서들과 아무렇게나 떠드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자리를 떴다.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에 대해서 말이다. 아쿠아는 경찰서에 그런 뉴스를 기다리는 언론 담당 부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카네의 자살 시도 소식을 그들에게 전달했다. 미야코는 그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했다.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그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쿠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댓글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아카네의 자살 시도 소식이 퍼지자 몇몇 사람들은 발을 뺐지만 큰 영향은 없었고 아카네는 여전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직. 그래서 아쿠아는 진짜 리얼리티 쇼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매맥의 출연진들의 사진과 영상을 요청했다. 그녀가 녹화한 모든 영상들 중에서 어떤 것을 자신의 채널에 올릴지 고르기 위해서 그는 프로듀서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거야. 맴은 그 아이디어에 감명받고 자신이 방법을 알고 있으니 콘텐츠 업로드를 제안해. 바이럴 영상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멤버들도 지지하며 유키는 싸움 후 그들의 달콤한 순간이 근처 고정 카메라에 찍혔으니 그것도 올려야 한다고 말해. 그것도 업로드해야 한다고. 아쿠아는 아카네가 메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스태프 중 한 명에게 다가가지만 그는 방송 이미지를 망치고 자신에게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아카네가 프로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공유를 거절해. 아카네가 프로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거부해. 아쿠아는 아카네가 그의 반도 안 되는 나이이고 그가 아이를 보호하며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그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해. 아이를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이야. 결국 그 사람은 아쿠아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에게 녹화 영상을 줘. 아쿠아는 아카네에 대한 쓸데없는 증오가 가라앉도록 최대한 빨리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계속해. 그래서 아카네에 대한 쓸데없는 증오심이 마침내 가라앉아. 5멤버는 맴의 휴대폰 촬영본과 함께 영상 편집 작업을 함께해. 방송되지 않았던 스태프들의 카메라 영상들과 진지한 아쿠아가 너무나도 열정적인 자신의 17살 친구들과 함께 일하려고 애쓰는 모습. 드디어 영상을 업로드할 시간이 다가오자 아쿠아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할 만큼의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맴이 영상을 업로드하자 모두는 바이럴이 되기를 바랐고 다행히도 꽤 잘 되었고 아카네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방송 인기도 높였다. 자신의 방어돔 속에서 영상을 보던 아카네는 자신이 망가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모두가 시간을 쏟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혼란이 가라앉고 아카네의 심리 상태가 좋아지자 그녀는 마침내 곧 다시 촬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유키는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아카네가 대답하기도 전에 자신의 진심을 담은 말이 얼마나 안 좋게 들렸을까 생각하며 당황했다. 진심으로 맴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페르소나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성격 때문에 비난을 받지 않고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야. 아쿠아도 맴의 말에 동의해서 아카네는 그들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해. 맴은 아쿠아가 얼굴이 여러 개라고 투덜거리면서 적어도 하나는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쿠아는 그냥 거절해. 아카네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맴과 유키는 소름 돋게 아쿠아에게 다가가서 방에 남자가 아쿠아 혼자니까 어떤 여자가 이상형인지 물어봐 방. 아쿠아는 생각에 잠기고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면서 예쁜 여자가 좋다고 말해. 그래서 다른 남자들처럼 외모만 보는 거에 두 사람은 실망해. 다른 남자애들처럼 여자애들이 좋아해. 아쿠아는 두 사람을 무시하고 아이의 매력적인 특징들을 계속 나열해. 밝은 미소, 완벽한 연기, 막힘없는 말투와 태도, 그리고 매혹적인 눈 같은 것들을 새 여자는 혼란스러워하지만
맴의 머릿속에 무언가 떠오르고 아쿠아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려. 비사의 아이 언급에 아쿠아는 놀라지만 그녀가 말하는 게 자신이 말하려던 것이라고 동의한다. 그게 바로 자신이 말하려던 것이었다. 두 소녀는 아카네를 설득하여 아이처럼 행동해서 아쿠아의 마음을 얻게 하려고 신이 났다. 하지만 아쿠아는 아무도 아이의 매력을 따라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아카네는 아쿠아가 그 영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폭풍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기까지 했으니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영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심지어 폭풍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었으니 도움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그녀는 아이의 자신에 대한 인상을 완벽하게 연기해서 그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심했다. 그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아카네는 인터넷에서 아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 자료를 모았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그녀의 성격, 특히 공연 모습을 관찰하며 성격, 외모를 분석하고 행동 하나하나 아이가 가졌던 욕망까지 세세하게 분류했다. 아이 분석 내용을 메모장에 적어나가면서 상당히 심도 있게 파고들어 벽 한 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아이의 성격에 대한 메모를 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영상만으로 그녀 삶의 많은 세세한 부분들을 알아챘다. 그녀 성격 분석이죠. AI의 성격에서 비밀스러움, 부주의한 행동, 불안정한 어린 시절 등을 알아챘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요. 심지어 그녀가 이성과의 관계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점과 사랑 표현 방식이 남달랐던 점까지 알아챘습니다. 천재는 AI가 살아있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사실, 즉 AI의 몸에 불균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는데 이는 사춘기 시절 성관계를 가진 소녀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아리마는 아카네의 상황에 대해 아쿠아와 이야기하며 그녀의 회복 과정을 논했습니다. 아리마는 아카네가 어느 정도 라이벌이기 때문에 은퇴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말했는데 아쿠아는 이 말에 놀랐습니다. 이제 막 데뷔한 여배우 때문에 아리마가 불안감을 느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거든요. 잠시 생각에 잠긴 아리마는 아쿠아가 연극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카네가 극장계에서 천재 여배우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녀는 나라라의 극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카네가 촬영장으로 돌아오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최선을 다해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모두, 특히 아쿠아는 아카네의 완벽한 아이 분장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목소리 톤부터 눈빛의 매력까지 똑같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아리마는 루비와 함께 아카네가 맡은 역할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다른 누구보다 완벽하게 소화하는 연극계의 천재로 알려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능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 성격이지만 연기계에서는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갖췄습니다. 아쿠아는 상상도 못했던 아이와 똑같은 모습이 자신의 앞에 서 있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머지 출연진들도 아카네에게 인사하지만 그녀에게서 한때 아이가 가졌던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순식간에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입니다. 그 매력은 순식간에 스포트라이트를 훔칩니다. 아카네가 아쿠아에게 감사를 표하는 동안 맴과 유키는 아카네뿐만 아니라 아쿠아도 달라진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아쿠아도 역시 다른 것 같다고 말이다. 확인하기 위해 맴은 아쿠아에게 자신의 파우치를 건네달라고 하지만 아카네가 말할 때까지 거절한다. 아카네가 그에게 말할 때까지. 이 모습의 두 소녀는 아쿠아가 아카네의 말만 듣고 자신이 완성한 그의 이상형 역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며 흥분한다. 아카네의 말만 듣고 그녀가 완성한 그의 이상형 역할을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두 사람은 약간의 놀림으로 그를 당황하게 하려고 하지만 아쿠아는 마음속 갈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음속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를 피해 황급히 나간다. 아쿠아의 이상한 태도를 무시하고 두 소녀는 아쿠아와 사귈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카네를 놀린다. 아쿠아와 데이트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카네를. 아리마는 아쿠아와 아카네 사이에 보이는 유대감에 화가 나서 루비와 함께 방송을 보면서 험담을 시작한다. 루비와 함께 방송을 보면서 그 프로그램을 험담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 프로그램의 개념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 프로그램이나 아쿠아에 대해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척 행동하며 자리를 뜬다. 아쿠아처럼 루비의 얼굴에도 같은 당혹감이 드러난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그녀 또한 그녀의 실제 어머니를 엿볼 수 있는 카메라 앞에서 역할극을 하는 소녀의 모습. 아쿠아는 자신의 방에 앉아 수년간 아이에 대해 생각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곱씹고 있었다. 그는 그녀 성격의 어떤 부분이 진실이고 어떤 부분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거짓말. 게다가 그는 자신이 왜 항상 아이를 팬으로, 어머니로 또는 연인으로 보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리마는 생각에 잠겨 학교로 걸어가던 중 근처 여학생들이 아카네와 아쿠아가 방송에서 귀여운 한 쌍이라며
키스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생각에 잠길 새도 없이 화제의 아쿠아가 직접 그녀에게 다가와 학교를 땡땡이 치고 놀자고 제안했다. 여자아이와 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아쿠아는 장갑과 공을 사서 아리마와 함께 캐치볼을 하러 가 불쌍한 소녀를 말없이 어색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캐치볼을 잘하는 사람과 어울렸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조심스럽게 그가 출연하는 리얼리티쇼 친구들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아쿠아는 그들과 편하게 어울리고 대화가 잘 통할 만큼 친근하지 않다고 부인하며 아리마와 어울릴 때는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리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말에 아리마는 기뻐하며 아쿠아의 이상형과 방송 끝 무렵에 누구를 목표로 할 건지 물었다. 이 말에 아쿠아는 전생의 기억을 떠올렸고 어린 시절에는 전생의 의사와 아이의 태도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자라면서 그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아쿠아를 같은 성격으로 받아들일 만큼 성숙해졌다.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리마에게 고등학생처럼 주변 여자아이들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어쩌면 조금 더 나이 많은 여자아이들을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나이 많은 여자아이들을. 이 말에 아리마는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 아카네가 아쿠아보다 선배라는 걸 깨닫고는 세게 공을 던졌다. 그에게 아쿠아는 그녀의 던지는 모습을 칭찬했고 그녀는 귀엽게 툴툴거렸다. 그녀를 만난 이유를 깨닫게 해주며 그를 미소 짓게 만들었고 아카네에 대한 그의 감정은 전혀 로맨틱하지 않았다. 생각을 정리한 후 아쿠아는 촬영장으로 돌아왔고 아카네는 카메라 밖에서 인물 설정 변경 제안에 대해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쿠아는 그녀의 인상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했는지 질문했고 그녀는 자신이 심리적 프로파일링을 연구하고 연기해야 하는 캐릭터들을 많이 조사해서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그녀는 때때로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 자신의 배경 설정을 추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때때로 이것은 아쿠아의 흥미를 자극했고 아카네는 아오이가 몰래 아이를 낳았다고 추측했는데 자신의 추측이 정확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쿠아는 아오이의 생각 과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쿠아가 원하는 반응. 아카네는 그에게 아오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남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아쿠아는 아카네가 자신의 삶의 주요 동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고 이는 그가 리얼리티쇼 마지막 회에서 취하는 행동의 기반이 됩니다. 그는 출연진 전체 중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아카네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후 마지막 장면에서 키스를 하는데 아리마의 마음속 어떤 차가움이 그의 행동에 의해 찢어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무리 파티에서 모두는 아쿠아와 아카네가 계속 데이트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카네는 그것이 자신의 연기 경력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맴즈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평범한 10대처럼 살라고 제안하며 유키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말하며 그녀가 전에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고 항상 연기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소녀를 약간 불쾌하게 합니다. 같은 사람이 말하는 동안 아쿠아는 대화 중간에 그룹에서 빠져나갑니다. 아쿠아 영상 촬영을 도왔던 스태프들이 다른 멤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멤버들의 관계는 전적으로 멤버들 스스로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제작진은 전혀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일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10대 시절을 마음껏 즐기라고 권장한다고 합니다. 아쿠아가 제작진과 밖에서 만나 아쿠아를 캐스팅한 것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볼 때 좋은 선택이었다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자 제작진은 아쿠아가 비판 여론을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상부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방송되지 않은 영상을 사용했고 심지어 이치고 프로덕션을 고소하는 것까지 고려했다고 합니다. 아쿠아는 자신은 계약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계약서에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무대 뒤 모습을 공식 계정에 올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그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쿠아의 태도에 감명받은 제작진은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다음 주에 아쿠아를 만나기로 합니다. 아쿠아와 아카네는 술을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한다. 아카네는 아쿠아가 자신을 연애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아쿠아는 그녀에게 희망을 주지 않고 그들의 관계를 단지 일의 연장선으로만 생각한다고 말한다. 잠시 연애하는 척하다가 자연스럽게 헤어지자는 것이다. 그러고는 아카네의 재밌는 연기력을 칭찬하는데 이는 열심히 일하는 아카네에게 딱 맞는 칭찬이었다. 아카네는 그 말에 감사를 표하며 진짜 연애는 유키와 나부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지난 방송에서 유키가 나부를 차버렸지만 실제로는 카메라 밖에서 사귀기 시작했던 아쿠아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아카네는 유키의 교활한 성격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아쿠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키의 행동에 무관심하다. 마침내 모든 멤버들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되고
아쿠아와 맴은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같은 길을 걷게 된다. 두 사람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맴은 방송이 끝나서 아쉽다며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카네가 아이를 따라했을 때 얼굴이 빨개진 아쿠아를 놀리며 더 좋은 선택을 합니다. 아이를 흉내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쿠아는 맴이 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코마치와 아이에 대해서요. 그래서 맴은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항상 아이돌이 되고 싶었지만 상황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은 독립 유튜버로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는 맴의 이야기를 듣고 세비 코마치가 아이돌을 모집하고 있으니 회사에 들어오라고 농담처럼 제안합니다. 새로운 비 코마치가 아이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겼지만 아쿠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뜻밖의 기회에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도 쉽게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미야코는 아쿠아가 아이돌 그룹에 또 다른 잠재적 후보를 데려오자 놀랍니다. 그녀는 맴을 자신의 프로덕션의 인재 스카우트로 고려하며 그룹에 합류시키는 것을 생각한다. 그녀는 흥분하면서도 긴장하는 맴을 인터뷰한다. 인터뷰는 잘 진행되지만 미야코의 직감은 맴이 자신의 실제 나이를 숨기고 있다고 말해준다. 얼굴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미야코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많은 여자들이 이 업계에서 나이를 속이니까 말이다. 그러자 미야코는 맴에게 실제 나이를 묻고 맴은 긴장하며 미야코의 귀에 속삭인다. 나이를. 미야코는 천천히 얼굴이 빨개지며 사실을 너무 과장했다고 맴에게 소리친다. 조금 너무. 맴은 미야코에게 자신을 18살이라고 소개할 때 실제 나이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애원한다. 아쿠아도 상황에 관심을 보이며 3살을 뺀 거냐고 무심하게 묻는다. 나이에서. 맴은 7살을 뺐다고 말하고 아쿠아처럼 차분한 남자를 충격에 빠뜨린다. 둘 다 맴이 고등학생으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25. 낙담한 맴은 둘 사이에 앉아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었다. 그 이유를 털어놓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었지만 어머니 혼자 두 남동생을 키우며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말했다.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께 돈을 벌어들이려 했지만 어머니는 맴에게 꿈을 이루라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하셨다. 맴은 여러 기획사의 오디션을 받고 큰 기획사에 거의 합격할 뻔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병에 걸려 입원하셨다. 병원비와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갖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 동생들을 대학에 보내고 어머니의 건강도 회복시킬 만큼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그때 맴은 이미 23살이었다. 일본에서는 20살이 넘은 여성이 아이돌이 되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였다. 지원서에는 모두 20세 미만의 여성만 지원 가능하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20세 미만의 여성만 후보로 고려될 수 있다는 거였죠. 아이돌이 될 희망을 잃은 후 그녀는 유튜브에서 방송을 시작했어요. 라이브 방송 중에 그녀는 농담으로 고등학생이라고 말했죠. 학교를 중퇴했고 졸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생이라고 말한 거였어요. 자신의 외모 때문에 그 농담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그녀는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을 되돌릴 수 없었고 이제 2년 후인 지금도 여전히 그녀의 거짓말을 유지하고 있어요. 맴은 실제 나이가 밝혀지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한다며 풀이 죽어 설명했어요. 25살에 아이돌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이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루비는 맴이 아이돌이 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말을 끊었어요. 전체 이야기를 들은 후 루비는 맴이 아이돌이 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문간에 서있던 아리마는 맴의 이야기가 자신과 얼마나 공감되는지도 언급합니다. 자신과 공감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눈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은 그 말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소속사에서 자신을 내쫓았던 일과 한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도 한때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던 적이 있었죠. 아리마는 미야코 쪽으로 돌아서는데 미야코는 자신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루비를 봅니다. 그녀는 그룹이 잘 돌아가려면 멤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팀워크를 위해서는요. 루비 또한 긍정적으로 답하며 누구도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맴의 나이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쿠아는 아리마에게 두 소녀를 부탁하며 아리마는 그에게 차갑게 대답합니다. 질투심을 드러내면서요. 그녀는 그를 바람둥이라고 부르며 아카네를 챙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굴지 말라고요. 그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부탁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두 소녀를 돌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맴과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하며 감정적인 소녀를 더욱 울게 만든다. 소녀들의 다정한 성격에 더욱 감동해서 3명이 소녀들과 함께 코마치 그룹은 이제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학교에서 미나미는 아쿠아의 시오, 러브포 리얼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형이 화면에서 키스하는 것을 보는 게 얼마나 어색했을지 언급한다. 그가 화면에서 형이 키스하는 것을 보는 게 얼마나 어색했을지 말이다. 아카네가 아쿠아의 여자친구라고 불리자 그녀는 아쿠아의 감정이 아카네에 대한 그의 감정이 그녀가 아이와 닮았다는 것에만 근거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대화는 프릴에 의해 중단되는데 그녀 또한 그 쇼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 쇼를 눈이 즐거운이라고 부르는데 그 쇼는 귀여운 남자와 여자들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들, 두 소녀는 프릴이 그런 것에 대해 그렇게 무심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는데 프릴은 눈이 즐거웠고 그 쇼를 보고 시력이 좋아졌다고 말을 이어간다. 그 쇼를 보고 시력까지 좋아졌다고 한다. 프릴은 만약 자신이 그 쇼에 나오는 남자였다면 맴에게 대시했을 거라고 덧붙인다. 그녀의 재밌는 이야기에 두 소녀는 즐거워했다. 그들은 여자들이 순수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고 촬영장이나 카메라 앞에서 농담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남자들이 그들과 경쟁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이다. 그런 식으로. 하지만 많은 여성들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녀는 아쿠아를 칭찬하며 아는 사람이 출연해서 그 프로그램을 봤다고 말한다. 아쿠아가 출연했던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이후 아쿠아의 인기는 급상승했고 연예계 여성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그에게 반했다. 연예계 여성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까지 그에게 반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현재 아카네와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며 거리를 두고 있다. 아카네와 그 프로그램의 인기는 아쿠아에게만 이득이 된 것이 아니었다. 비코마치에게도 이득이 되었다. 맴이 합류하면서 더욱 전문적인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맴이 소셜미디어를 잘 다루기 때문에 구독자 수도 늘어났다. 맴은 인기를 얻으려면 자신들의 음악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리마는 미야코가 작곡가에게 음악을 위로했다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알려준다. 하지만 맴은 쉽게 속지 않는다. 비코마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원래 그룹의 후계자로 활동하는 이상 지금은 기존 노래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맴이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그들은 원래 비코마치처럼 춤추는 법을 배우기로 하고 연습실로 가서 연습을 계속한다. 맴과 루비는 아이돌이 되는 것에 푹 빠져서 남다른 에너지를 보여준다. 아이돌이 되는 것에. 하지만 아리마는 그들의 지나친 열정에 지친다. 아이돌이 되는 것이 평생 소망이 아니었기에 현실적으로 행동한다. 아리마는 자판기 옆에 지쳐서서 두 사람이 남은 30개의 영상도 같은 날에 다 배우려는 건지 궁금해한다. 따라갈 수 없어서 그들의 열정에 아이돌이 되는 것에 대한 그녀의 고민은 물병이 이마에 닿으면서 끊긴다. 물병이 그녀의 이마에 닿는다. 아쿠아는 그녀의 노력을 칭찬하며 서 있다.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끌리려는 순간 그가 아카네와 키스한 것을 떠올리고 물병과 그의 호의를 무례하게 거절한다.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아쿠아는 그녀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놀란 듯 물병을 그녀 옆에 놓는다. 떠나기 전에 그는 그녀와 자신 모두 그녀가 나쁜 태도와 독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에 대한 이런 태도는 그를 괴롭힐 수도 있다고 말한다. 아리마는 그가 자신을 괴롭힌 장본인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리둥절해한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이면서 그를 붙잡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고 복도는 이미 텅 비어있다. 아쿠아는 프로듀서를 만나고 프로듀서는 그 대화의 주제를 무덤을 파헤치는 것으로 언급한다. 그는 아쿠아에게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진실을 밝히는 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지만 팬들은 절대 듣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는 처음에 아이가 시골 출신이라 매우 무심한 태도였던 걸 이야기한다. 그녀는 내성적이었고 옷차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시골 소녀였으니까. 그녀는 내성적이었고 옷차림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프로의식도 부족했기에 그는 아이에게 연극 워크숍을 소개하며 돕기로 했다. 당시 유명하지 않았던 연극 워크숍의 말이다. 그녀는 그 연극에서 단련되었지. 프로듀서는 그녀가 거기서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거라고 확신한다.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좋은 레스토랑을 찾아가서 식사하자고 하곤 했으니까 말이다.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아쿠아에게 라라라이 감독에게 소개해줄 수 있다. 그가 필요한 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다. 아쿠아는 그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이유를 묻고 프로듀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쇼 비즈니스는 주고받는 것이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을 나중에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줄 것을 기대하며 프로듀서는 아쿠아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언젠가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연예계 정상에 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에 그는 그것을 투자로 보고 많은 신인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프로듀서는 맴과 아리마에게서도 잠재력을 보고 있다고 덧붙이며 그들이 비코마치 그룹을 부활시킨 방식에 관심을 보입니다. 프로듀서는 자신의 투자가 거짓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듯 맴에게 다가오는 일본 아이돌 페스티벌에서 그들의 새로운 그룹을 위한 무대를 확보해줍니다. 루비는 기뻐하지만
아리마는 준비가 되지 않아 이미지를 망칠까봐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미지를 망칠까봐 우려를 표합니다. 맴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동기와 목표를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룹은 일본 아이돌 페스티벌에 출연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질문은 그룹의 센터가 누가 될 것인가입니다. 그 자리는 그룹의 얼굴이 되어야 하고 모든 면에서 최고여야 해. 루비와 맴 모두 그룹의 중심이 되는 것에 관심을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중심이 될 사람의 노래 실력이야. 이 때문에 루비는 아리마가 파란 고추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 차트 1위를 했던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고 둘은 그 재밌는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어. 불쌍한 아이의 별을 망쳐놓고 두 소녀는 노래방 점수가 더 높은 사람으로 정하기로 하고 하지만 아리마는 그룹의 얼굴이 되는 것에 관심 없다며 자리를 피해 그룹의 얼굴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이야. 아리마는 어릴 적부터 여러 분야에 도전했지만 인기를 얻거나 팬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해. 인기를 얻거나 팬층을 형성하지 못했대. 그녀는 등을 돌리고 풀이 죽은 채로 중심은 루비처럼 예쁜 얼굴을 가진 사람이나 맴처럼 강력한 팬층을 가진 사람이어야지. 자기처럼 씁쓸한 여자는 안 된다고 말해. 루비는 그녀의 침울한 태도에 걱정하며 맴은 다정하게 그녀에게 나중에 합류할게. 노래방에서 둘 다 40초, 50초의 점수를 받았는데 얼마나 노래를 못하는지 보여주는 거야. 두 아이돌이 얼마나 노래를 못하는지 보여주는 거야. 서로 자기가 더 못한다고 싸우더라. 결국 둘 다 노래 실력을 연습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피망송을 가지고 놀고 싶어서. 그 노래를 찾아보니 아리마가 피망송 이후에도 몇 곡 더 냈더라고. 근데 인기는 없었어. 그중 한 곡을 들어보기로 했는데 아리마가 피망송 이후로 실력이 정말 늘었고 새로운 노래들을 더 잘 부르더라고. 훨씬 더 잘. 한편 자신을 노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비하적인 아리마는 다른 노래방 방에서 97점을 받고 사이다를 마시고 있었어. 너무 활동적인 두 멤버는 결국 아리마를 맴이랑 루비보다 노래를 훨씬 잘해서 그룹의 센터로 만들기로 설득했어. 하지만 두 사람은 아리마를 설득시키는 것보다 카메라 앞에서 바로 발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앉아서 합리적인 이유로 설득하는 것보다 말이죠. 그녀를 설득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아리마는 녹화를 중단시키고 자신을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 한바탕 꾸중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룹의 메인이 될 거라고 발표하면 거절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녀가 그룹의 얼굴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두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전략에 대해 사과했고 맴은 노래방 대결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아리마의 다른 뮤직비디오를 듣고 그녀의 노래 실력이 향상된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리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돌려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신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음악 판매에 실패하면서 이미지와 소속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생각을 말했습니다. 루비는 그녀의 첫 노래인 초록피망운동 이 음정이 안 맞았다고 변호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노래를 할 때마다 실력이 향상되었고 아이돌이 되겠다는 열정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지려는 노력, 그리고 그런 헌신이 비를 대표해야 한다고 믿는다. 코마치. 아리마는 루비가 자신을 억지로 몰아붙이려 하자 짜증스럽게 소리쳤고 루비는 미숙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적어도 자신들의 노래 실력을 들어봐달라고 부탁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댄스 연습을 마쳤다. 물론 아리마가 중심이었다. 맴과 루비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 만족했고 아리마를 중심으로 설득했다. 아리마는 아이돌이 되려는 주제에 노래 실력이 형편없다며 그들을 비웃었다. 그들의 노래를 듣고 나서야 자신이 그 둘보다 중심에 서기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중심이 되고 싶지 않았다. 미야케가 그들을 찾아와 콘서트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노력해야 한다며 누군가를 데려와 훈련을 받도록 했다. 아리마는 아쿠아인가 싶었지만 놀랍게도 피온씨가 나타났다. 루비는 그를 보자 기뻐했지만 맴은 자신의 분야와 같은 사람이라 놀랐다. 그리고 전에 프로댄서였습니다. 맴도 그의 팬이라 아리마만 무관심합니다. 피온은 아이돌 안무 경험이 있어서 맴은 그들이 어디서 자신의 관점에서 개선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피온은 가장 먼저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일 운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칠 때까지 연습 후 미소를 유지하며 세트리스트를 3번 반복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피온 밑에서 훈련을 시작하고
그 외에도 맴과 루비는 무대 공연을 더욱 눈길을 사로잡도록 다양한 전환 동작을 논의합니다. 더욱 눈에 띄게 만들기 위해서요. 아리마는 발코니에서 주스를 마시며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엄청난 에너지의 원천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피오는 발코니에 있는 아리마를 찾아와 아이돌이 된 것을 후회하냐고 묻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에게 말하지만 아이돌이 될 재능은 없다고 생각해요. 피오는 그녀가 센터가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아리마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아이돌 그룹의 얼굴이 될 자격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를 비꼬듯이 피온이 자신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을 낮춰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온은 그녀의 성격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매일 아침 발성 연습을 하는지, 입이 거친 것이 그녀의 불안감이지만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파프리카를 싫어하면서도 파프리카에 대한 노래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말이죠. 아리마는 피온이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 더 호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농담으로 그가 자신의 팬이냐고 묻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녀는 그의 태도에 얼굴을 붉힌다.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중요성에 그녀는 자신에게 팬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다. 아리마는 피온이 자신이 파프리카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는데 그녀는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통해 두 사람은 파프리카를 싫어하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친해진다. 둘 다 음식에서 파프리카의 강한 맛을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리마는 너무 즐거워서 심지어 아쿠아를 잊고 피온에게 감정을 느낄까 생각한다. 반면 루비와 맴은 피온이 아리마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준 것에 감사한다. 맴은 그의 체격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만큼 좋지 않다고 무심히 말하는데 마치 아쿠아가 가면을 쓴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루비는 아쿠아가 오리 목소리로 말하는 재미있는 상황을 웃으며 말한다. 고말이다. 훈련 후 피온은 아리마를 칭찬하고 물을 건네주며 아쿠아와 비교하며 그의 친절함을 언급하게 한다. 맴은 아리마가 아쿠아를 싫어하는지 묻고 아리마는 아쿠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그에 대한 싫은 감정을 표현한다. 어릴 적에는 아쿠아가 귀엽다고 생각했었다는 말도 덧붙인다. 맴은 그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냐고 묻고 아리마는 다시 한번 과거의 아쿠아는 귀엽고 착했지만 지금은 악마 같다고 털어놓는다. 맴은 아리마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한다. 한편 피오는 연습실 밖에서 세 사람을 지켜보다가 아쿠아와 전화 통화를 한다. 그는 그들의 발전 상황을 논의하고 각자의 장점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나열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통화 상대는 아쿠아가 아닌 피온이며 아쿠아는 피온으로 변장한 채 여자아이들 앞에 서 있다. 맴의 생각대로 둘은 닮았고 사실 피온으로 변장한 것은 아쿠아였다. 맴의 생각대로 닮은 점이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피온인 척 한 건 아쿠아였다. 그동안 훈련 내내 아이들을 돕고 지도해왔지만 피온은 휴가 중이었고 아쿠아를 영상통화로 지원했습니다. 휴가 중이었던 피온은 영상과 전화로 아쿠아를 도왔습니다. 피온의 질문에 아쿠아는 아리마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피온은 아리마가 들었을 거라고 확신하며 아쿠아는 자신이 그걸 확인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걸 확인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맴은 잠이 들었지만 루비는 흥분 때문에 잠 못 이룹니다. 흥분 때문에 말이죠. 아리마는 루비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설득하며 수면 부족은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루비는 아드레날린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아리마는 공연이 어떻게 될지 관객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흥분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지 질문합니다. 공연이 어떻게 될지 관객의 반응이 어떨지 알 수 없는데 말이죠. 관객이 있다면 말이죠. 루비는 미소를 지으며 과거의 삶을 언급하며 아리마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집에만 있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아오이 팬이 되었고 그게 제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죠. 루비는 첫사랑에 대한 씁쓸한 기억도 공유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위사였어요. 제가 아이돌이 되면 자기가 팬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의 팬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한 명의 팬은 있겠죠. 루비는 의사의 행방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고 아리마는 잠든 루비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자신처럼 누군가에게 의지할 사람이 없는 루비를 보면서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아리마는 루비의 말을 생각하며 계단을 내려가다 갑자기 멈춰서서 탁자 위에 가면을 벗은 피온의 얼굴을 발견하고 숨었어요. 궁금해서 살짝 얼굴을 들여다봤는데 놀랍게도 아쿠아가 피온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루비와 맴은 너무 신나했지만
아리마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일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잠도 못 잤거든요. 그룹이 대기실로 이동하자 앞으로 데뷔할 아이돌들로 가득 찬 복도가 나타납니다. 아이돌들입니다. 미야케는 제대로 대접받으려면 유명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야케에게 긴장하지 않았고 다른 두 사람을 돕고 지지하겠다고 말한 후 아리마는 불안감에 다리가 떨리는 채 혼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박감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실망했던 과거의 모든 일들과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실패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들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스스로 실패자인데 어떻게 B를 이끌 생각을 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자신이 실패자인데 코마치를 이끌 생각을 했던 자신에게 의문을 품습니다. 루비와 맴을 위해 하루를 망칠 수 있는 자기 비하적인 생각들을 없애기 위해 산책을 합니다. 그녀의 생각들을 떨쳐내기 위해 산책을 합니다. 루비가 매우 긴장한 채로 다가옵니다. 루비가 즐거워 보였기에 아리마는 놀랍니다. 루비는 아리마의 손을 잡고 긴장했냐고 묻고 아리마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다며 부정합니다. 오랫동안 해왔다고 말하며 긴장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리마의 차가운 손이 느껴지자 루비는 움직임을 멈춘다. 루비가 그 말을 하자 아리마는 화를 내며 부정하지만 루비는 불안감을 감추는 최고의 방법임을 알기에 미소 짓는다. 소리치는 것이 불안감을 감추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리마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심이 되고 함께하고 있다고 아리마를 안심시키려 한다. 하지만 루비는 모른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리마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은 실패에 익숙하고 극복할 수 있지만 루비와 멤버들이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은 원치 않는다. 같은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잠시 멈칫하던 루비는 아리마의 과거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루비에게 아리마는 다른 많은 신인 아이돌들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신인 아이돌일 뿐이다. 실수해도 괜찮다. 여정의 일부니까. 그러니 모든 도전을 즐기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든 도전을 즐기고 최선을 다하자. 아리마는 큰 도움을 받고 미소 짓는다. 루비가 공연 준비를 위해 아리마를 끌고 간다. 공연 준비를 위해 세 사람이 비코마치 공연을 보기 위해 멈춰섰다. 두 명이 어린애들은 맴을 보기 위해 남고 싶어 했고 그들의 상사이자 나이 많은 사람은 예전에 아이의 팬이었기 때문에 이 비코마치가 어떤 건지 보기 위해 남았다. 루비는 아이의 색깔이었기 때문에 팬라이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고르고 맴은 노란색을 골랐다. 하얀 팬라이트에 아리마는 매료되었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 그것을 골랐다. 무대에 서자 아리마는 관객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고 많은 노란색 조명 때문에 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빨간색 펜라이트의 수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첫 번째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아리마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공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관객 속에 하얀색 조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챘고 사람들이 맴을 그룹의 중심으로 보고 싶어 했을지 궁금해했다. 두 남자의 상사는 이 그룹이 원조 비코마치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AI라는 이름의 스타가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루비가 무대 위에서 AI와 똑같은 미소를 짓자 그의 말이 멈춥니다. 두 사람의 매력이 비슷해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빨간색 펜라이트를 듭니다. 아리마조차 루비의 매력에 압도당하고 그녀가 마치 아이돌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루비가 관객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음 곡을 발표하는 모습에서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관찰합니다. 아리마가 다시 자신의 불안감에 잠기는 줄도 모르고 맴과 루비를 향한 팬들의 시선을 보면서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공연 중에도 아리마는 누군가 자신을 봐주고 필요로 하고 인정해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그래서 더욱 열심히 노력했는지 생각합니다. 이 많은 관객 속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봐주고 자신이 이 그룹에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하얀 빛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다름 아닌 그녀의 1호 팬 아쿠아마린으로부터 온 빛입니다. 그는 관객석에 서서 한 손에는 하얀 펜라이트를 다른 손에는 나머지 2개의 조명을 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루틴을 선보이며 그와 루비는 AI의 콘서트에서 카트를 타고 공연하는 영상으로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아기처럼요. 맴, 루비, 그리고 아리마는 모두 웃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반면 아쿠아는 관객석에서 최대한 무표정으로 루틴을 소화하며 마치 광대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광대 같았죠. 하지만 그조차도 자신의 응원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랐습니다. 아리마의 사기를 북돋아 더욱 열정적인 공연을 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아리마는 그가 펜라이트 3개를 다 쓰는 게 웃기면서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리마에게 더 큰 격려가 되었고 그녀는 그의 모든 펜라이트를 하얗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모두 하얗게 만드는 거죠.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공연했고 이제는 아쿠아의 최애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리마가 갑자기 보여준 매력에 불쌍한 그 남자는 놀라서 멈칫했습니다. 이것은 관객석에 더 많은 흰색 불빛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세 사람 모두 에이스 아이돌의 비주얼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이어질수록 아리마는 예상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다 타자 아쿠아가 앉아있는 걸 보고 루비가 그의 유쾌함에 대해 농담을 합니다. 얼마나 웃긴지 이야기합니다. 이동 중에 루비는 잠이 들고 맴은 조수석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아리마가 아쿠아에게 공연에 대해 묻자 아쿠아는 약간의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칭찬하지 않고 앞으로 더 크고 멋진 공연을 기대한다며 이 칭찬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칭찬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미야케는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 이야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만족합니다. 맴은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냐고 묻지만 미야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미야케는 아카네의 안부를 묻지만 아쿠아는 아카네를 만난 적이 없고 그저 직장 동료로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팬들을 위해 아카네와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팬들을 위해서요. 직장 동료라는 말에 아리마는 만족하고 아카네에게 가볍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며 그런 사람과 엮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아쿠아를 장난스럽게 놀리기 시작합니다. 아리마가 갑자기 밝아진 모습에 맴은 놀란다. 아리마가 아쿠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맴은 깨닫는다. 아카네와 아리마 중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그리고 아쿠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맴은 혼란스럽다. 맴은 아카네와 아리마 중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그리고 아쿠아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다. 아카네의 매니저가 새 프로젝트 제안을 가져오고 아카네는 다시 아쿠아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뻐한다. 아쿠아와 다시 함께 일하게 되어 아카네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한다. 아리마는 아쿠아에게 피혼인 척한 이유를 묻고 아쿠아는 자신과 이야기하려 하지 않아서라고 말한다. 그 말에 아리마는 아쿠아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하지만 행복을 감추지 못하고 무거운 가면을 쓰고 춤추고 훈련하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바꾼 그를 놀린다. 목소리까지 바꾸면서까지 그랬던 것을 놀린다. 놀림에 어색해진 아쿠아는 편리한 변명을 사용하며 아리마에게 듣고 싶었고 여동생에게 영향이 갈까봐 열심히 훈련하라고 말한다. 아리마가 잘 듣고 훈련하길 바랐고 그렇지 않으면 여동생에게 영향이 갈까봐 그랬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리마는 여동생 콤플렉스가 단지 변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걸로 웃어넘겨요. 아쿠아는 가려고 하지만 아리마는 그가 부끄러워서 도망치는 것 같다고 지적해요.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이상한 짓을 했으니까요. 아리마의 말이 전곡을 찌르자 아쿠아는 아리마가 오해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두 사람은 티격태격해요. 루비와 함께 문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루비는 두 사람 사이가 잘 풀린 것에 안도해요. 자신을 자극하는 사람에게만 엮이는 아쿠아의 성격을 아는 루비는 그가 아리마와 함께 있을 때 옛 모습을 엿보아요. 그녀는 아카네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배우들이 라라라 극장에서 공연하면서 도쿄 블레이드 극단 공연이 뉴스가 돼요. 라라라 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아카네가 캐스팅되었고 젊고 귀여운 얼굴에 대한 수요가 아쿠아에게까지 미쳤어요. 라라라 극장 관련 제안은 그에게 이득이 되므로 절대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데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카네와 아쿠아가 만나 데이트 사진을 SNS에 올리고 도쿄 블레이드에서 맡은 배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둘 다 조연이지만 극 중에서 커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리즈 아카네는 아쿠아의 캐릭터가 누구와 최종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말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아카네와 아리마가 이 삼각관계에 캐스팅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실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실제 삶과 매우 흡사하게 보입니다. 아리마가 직접 카페에 찾아와 이 소식을 전하며 스토커를 피하기 위해 실시간 위치를 공개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두 여자는 그 후 신경전을 벌이며 아쿠아를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에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아리마가 아카네에게 지지 않겠다고 외치며 떠나자 아쿠아는 아카네가 몹시 화가 난 것을 알아채고 아리마를 어떻게 아는지 묻습니다. 아카네는 자신과 아리마가 동갑이고 예전에 자신이 모든 일자리를 다 차지했었다고 말합니다. 어릴 적부터 아역 배우가 되고 싶어 했어요.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쿠아에게 자신이 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이 때문에 아쿠아는 모든 배우들이 왜 그렇게 경쟁적인지 위하여합니다. 도쿄 블레이드의 출연진이 확정되자 모두들 자신의 역할을 위해 열심히 훈련을 시작합니다. 역할을 위해 동시에 맴은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루비는 마침내 아이의 묘소를 참배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이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아이가 루비가 언젠가 아이돌이 될지도 모른다고 아쿠아는 미래의 배우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미래의 배우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아쿠아는 자신의 발코니에 서서 아이의 말을 떠올리며 더욱더 결연한 마음으로 아이의 죽음 배후에 있는 사람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시노코 2기 방영을 기다리며 이 시리즈를 즐겨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최신 정보를 얻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애니메이션을. 그럼 이만.